이번 시간은 빨간키 상과목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했던 이유는 과거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월등히 높았던 시대가 있지요. 자동차를 생산하면 소비가 되고 철로를 생산하면 철로가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그래서 많이 생산해야 되는 관점 내에서의 생산 시대가 있었고, 점차 소비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면 제품을 경쟁사보다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팔리니까 판매 지향의 컨셉으로 철학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보니까 판매대에서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즉 마켓에서의 요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 마케팅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켓은 소비자들이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 원치에 관련된 정보가 있게 되면 그 정보로서 제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팔리게 된다. 따라서 시장 지향,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소비자 지향적인 측면으로서 발전하게 된 철학이 바로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의 개념들이 결합이 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 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축적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마켓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석해야 되는 기업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가장 근본적인 사피 요소는 제품이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유형의 제품이냐 무형의 서비스냐, 또 그 제품 자체가 핵심이냐 아니면 실체냐 아니면 확장 제품이냐 등등으로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또 다루게 되고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심리적인 부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원가에 일정한 알파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어디에 팔 것인지에 대한 장소적인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진 활동이 있게 되죠. 인적 판매든 광고든 홍보든 이 프로모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게 됩니다. 이때 마케팅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올려주는 근간은 프라이스죠. 제품 생산할 때 돈 들어가고, 유통할 때 유통비 들어가고, 촉진 비용 들어갑니다. 수익의 근간은 이제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유통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장선 내에서의 각각의 내용들이 되는 거고, 빨간키에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학습했던 부분들의 핵심, 또 기본서를 학습하기 이전에 배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 자주 출제되는 마케팅의 종류는 마케팅의 개념이죠. 그래서 전환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조직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도록 태도를 바꿀 때 전환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 자체들은 우리가 명명을 한 거죠. 이 개념은 이렇게 부르자라는 내용이니까. 자극 마케팅은 제품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욕구 자극할 때 활동을 하면 자극 마케팅. D 마케팅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마케팅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관심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품목들 있잖아요. 사회에 있어서의 불건전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죠. 5번째 심비오틱 마케팅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업들, 즉 2개 이상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장 개척, 판매 경로, 판매원 관리 등을 위해 계획과 자원을 결합해서 이를 수행해 나가는 이런 측면이 되고요. 메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피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있어서의 영향력, 대중관계, 포장 등까지도 고려한 부분들이 마케팅 요소를 더 추가했다. 메가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그린 마케팅은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고요. 8번째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판매적인 부분들이라서 단회적인 판매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 고객이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개념처럼 고객은 지속적인 구매 활동을 하는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에 따른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이고, 이러한 관계 마케팅적 측면들이 정보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고객 지향이고 고객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CRM과는 비교가 되죠. 왜 비교가 되냐면 정보가 저장이 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판매에 활용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CRM은 관계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그러한 관계에 의거해서 자연스러운 구매로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같은 원투원이지만 비교적인 측면의 포커스로서 나오기도 하지요. 10번째 전사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활동 자체를 회사 전체 내에서 하는 거고 11번째 노이즈 마케팅은 고의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이고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 파워블로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이 홍보하는 거고 SNS라는 것은 뭐 많이 아시죠? SNS를 통해서 매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해서 대량 활동을 하면 매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대량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구매를 할 때 소량보다는 대량으로서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엄뷰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팀을 후원하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 기법이죠. 그래서 응원합니다. 뭐 후원 안 하는데 응원할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엄뷰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스턴의 비계획적 구매의 유형인데 이제 스턴은 이렇게 구분한 거죠. 수수 충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양함이나 진기함을 추구한다고 구분했고 상기 효과라는 것은 점포내를 돌아보는 과정 내에서 생각나서 구매하는 거고 제시 효과라는 것은 몰랐던 신상품을 점포내에서의 팝광과 같이 촉진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계획적 충동이라는 것은 특정 점포를 계획적으로 둘러를 보는데 그래서 계획적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전혀 계획 없는 상품을 구매하니까 충동해서 계획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03 시장 세분화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판매에 적합한 시장을 찾아야 되고 그 시장 자체가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가 또 시장 규모는 충분한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때 수행할 수 있는 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제품군에 대해서 비슷한 성향을 지니는 사람을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과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 색상을 골라라라고 하면 상당 부분 다 상이한 집단이 될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럼 그 집단에 맞는 의류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세분화인 거예요. 이때 시장 세분화에 맞는 전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세분 시장 간의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시장 자체 내에 일관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무차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효과는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각각의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마케팅은 수행하지 않죠. 반면에 차별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을 쪼갰는데 그 쪼개진 시장마다 마케팅을 차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기업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에서는 가능하죠. 집중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쪼갰는데 그 시장 중에 몇몇만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 시장 내에서 성공을 하면 확장하는 전략을 또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집중적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 시장 내에 충분히 규모가 있다. 그럼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진입을 했을 때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하고 나서 그 소비자, 고객들에게 어떻게 나의 제품을 인식시키고 각인시킬 것인가가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즉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조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는 변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포지셔닝은 다시 재포지셔닝의 역할로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인데 푸시 전략은 내가 미는 거고 풀은 자연스럽게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다 하면 풀 전략이에요. 인적 판매다. 그럼 푸시 전략의 개념을 갖고 있지요. 따라서 풀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자연스럽게 주문과 구매로 이어지는 형태고요. 푸시 전략은 기업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촉진 예산을 인적 판매, 거래점 촉진에 집중 투입해서 다음 단계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 푸시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6은 소매상 수명주기 이론입니다.
우리가 소매점을 할 때도 수명주의가 있고요. 제품 자체도 수명주의가 있고 우리도 수명주의가 있지요. 제품이 신제품일 때는 새로워요. 하지만 진부화되면 구매를 하지 않고 신상품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소매점도 소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매업체가 등장했다가 이제 인지도도 확대가 되고 해서 성장기에 도입했다가 점차 성숙기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로서 고객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쇠퇴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소매 차륜 이론, 바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돌고 도는 거예요. 즉 진입 단계에서는 내가 충분한 자금이 없으니까 최저 가격에 최저 비용, 최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진출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고가격 그리고 고서비스 등의 업체로서 전환을 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쇠퇴 단계라고 해서 그 저원가 자체, 즉 저가격, 저비용 자체의 새로운 업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시장 자체가 비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다시 돌고 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장을 이끌어주고 다시 성장해서 다시 쇠퇴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업체가 돌고 도는 형태를 소매차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08,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를 이용한 성장 전략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매점을 운영을 하는 것에서도 이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마케팅 활동 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입기냐 성장기에 따라서 혹은 성숙기냐에 따라서 마케팅 촉진 비용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일 경우에는 기존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격이 민감한 제품이다. 그러면 침투 가격을 하는 게 낫죠.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을 신속히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를 시장 침투 전략이라 일컫죠.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게 되면 시장 개척 전략이죠. 시장을 새롭게 만든 거니까. 기존 시장의 신제품이면 제품을 개발한 거니 제품 개발 전략이고 신제품을 신시장에 놓게 되면 다각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존 시장 이외에 신제품을 놓고 신시장이기 때문에 다각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09, 해외 시장 진출 유형은 수출 진입, 계약 진입, 직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수출 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어떤 중간 브로커를 이용하는 간접 수출이 있고요. 계약 진입은 우리가 프랜차이즈처럼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 혹은 우리가 그 던킨이라고 해가지고 이 턴 돌리는 거예요. 키를 돌리는 거죠. 이 얘기는 공장을 설립해서 돌아가기 직전까지 만들어주고 키 꽂아서 돌리면 넘겨준다는 의미가 턴킨 운영 방식이에요. 그리고 직접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해외에 내가 직접 투자하거나 혹은 뭐 합자를 통한 간접 투자 같은 형태들로서 진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서비스의 성격인데 서비스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무형성입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하는 그 대상이 비분리가 되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다듬는 것에 있어서도 표준이 안 되듯이 비표준화, 즉 이질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즉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의 사피 요소 중에 제품 자체가 뭐 마케팅의 여러 개념과 마케팅적인 기본 개념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비스였죠. 하지만 서비스가 만족과 불만족을 통해서 제품의 그런 판매적인 부분들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10개의 차원이 있었지만 우리가 비슷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를 묶은 게 서브컬 차원이라고 해서 5가지 차원, 디멘션인 유형성, 신뢰성, 대형성, 확신성, 공감성으로서 서비스를 품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데 이 갭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경영자가 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내가 제시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뭐 표준화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실제로 고객이 그 표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격차 1, 격차 2는 경영자의 인지적인 격차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고요.
격차 3은 실행 가능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서 전달 격차가 발생될 수 있고요. 격차 4는 제공하겠다는 홍보적 측면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간의 차이, 즉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격차가 발생될 수 있고요. 격차 5번째는 고객이 기대한 서비스와 경험한 서비스, 즉 경험 서비스 격차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격차 발생 요인들을 알게 된다면 각 단계에 있어서 그런 갭 발생 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요인적인 부분들로서 또 조사하고 분석하고 극복하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제품에 있어서 구매 관습에 따라서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매를 하죠. 편의품은 컨베니언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고 식료품이고 그 생활용품을 편의품이라고 하죠. 선매품은 영어로는 쇼핑 상품이죠. 즉 비교 구매하고 그러한 구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품 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비교 구색 갖출 수 있게 모여 있음으로써 시장이 확장이 되는 효과를 누리죠. 전문품은 편의품에 비해서 선매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매 빈도, 즉 구매 횟수는 낮죠. 반면에 판매하는 그 단가당 마진은 편의품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소에 팔기 위해 개방적인 유통 경로를 취하게 되죠. 반면에 선매품은 그 선매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판매하기 때문에 선택적 유통 경로고,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요건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전속적 유통 경로를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상품 믹스, 구색의 폭, 깊이, 길입니다. 우리가 업태의 특징에 따라서 이 폭, 깊이가 틀려질 수 있게 되는데, 폭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계열이에요. 다양성이죠. 그리고 깊이는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전문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업태가 차이가 나게 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폭은 취급하는 상품 종류의 다양성, 깊이는 각 제품 계열 안의 품목의 수로 볼 수가 있고, 길이는 그러한 제품 품목의 모든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품목을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또 보관하고 또 재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재고라는 것은 수요에 대응한 판매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다시 와서 구매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져요. 즉 기회적인 부분을,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고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되겠죠. 15번째 재고관리 기법입니다. 발주전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제품이 10개 이하로 떨어지면 주문을 내자. 이게 발주잖아요. 그럼 10개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주문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발주전법이죠. 그런데 그 제품 하나의 단가가 운송비가 커요. 그럼 이렇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전된 게 이중 발주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주점을 2개를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기 발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간을 두고 발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량 유지 방식은 정기 발주는 P, 정량은 Q 방식이라고 하는데, 출고가 불규칙하고 수요가 불안정할 때에는 그냥 양으로서 그냥 주문하는 것을 정량 유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예비 품목 같은 경우가 정량 유지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내가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수명 주기에 놓여 있는 그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입기 같은 경우에 마케팅 목표는 제품을 알려야 되니 인지적인 측면,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초기 고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본력이 충분하다면 침투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죠. 유통정책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많이 몰라요. 부분적인 유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진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프로모션, 촉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곳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통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투 가격, 저가격적인 부분들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스키밍 가격 전략, 상층 흡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입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 들었는데 10개 생산할 때 100원 들었다. 그럼 개당 10원이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경험 효과, 숙달이 돼서 같은 고정비지만, 인건비지만 2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원가는 5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낮춰지게 되겠죠. 성장기 때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원가를 낮추면 저가격으로 소구할 수 있어서 더 많이 구매하게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유통이라는 부분들을 취하게 됩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심화가 되면은 그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또 구매했던 사람들은 또 다수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재구매라는 부분들이 또 작고 후발 구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성장기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 둔화라는 성수기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자보다 나는 다르다는 경쟁 우위적인 프로모션이 또 필요하겠죠. 또 쇠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학 전략을 또 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화 전략을 또 추구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증가하게 되는 총 비용의 증가분이고 한계 수입은 생산자가 하나의 제품을 더 팔게 될 때 얻게 되는 추가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과 수입이 같게 된다면 가장 맥심적인 그런 최대 이윤이 될 수 있게 되겠죠. 비용이 나갈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일치하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최고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최대 이윤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죠. 즉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정책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가격 정책입니다. 저가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가격에 소구를 해서 가격 민감도에 있는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죠. 또한 원가 절감을 통하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가격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고가격 정책인데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둔감한 거죠. 따라서 작기 때문에 고가격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층 흡수 가격은 스키밍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고가, 점차 저가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침투 가격은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가로 시장에 소구를 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 안 팔린다고 해서 너무 저가로 하게 되면 그 브랜드가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매 가격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명성가격 결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는 그 정도의 가격일 거야 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죠. 고가격, 고품질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성가격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단수 가격이라는 것은 1,000원보다 990원이 저렴하게 느껴지듯이 심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이분 가격 결정법은 기본료에다가 추가 요금이 결정이 되면 이분 가격 결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묶음 가격 결정법은 우리 프랜차이즈의 그런 패스트푸드점의 그런 번들 음식처럼 묶어서 가격 결정해요. 단품은 비싸지만 묶으면 그 단품들의 합보다는 좀 저렴한 거죠. 노획 가격 결정법이라는 것은 제품에 있고 그 본 제품에 소모되는 제품이 있다. 이러면 노획 가격의 형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EDLP와 하이로우 전략이 있는데 EDLP는 상시 저가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이앤로우는 고가로 유지했다가 일정 기간 또 할인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고저의 형태를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경로에 따라서도 하이로우가 또 될 수 있고요. 백화점이냐 할인점이냐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19번째는 가격 탄력성과 가격 민감도입니다. 민감적인 부분들이 심리적 측면에 용어를 하면 그 가격 탄력성은 경제학적 용어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격 민감도는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판매 촉진 믹스의 구성 요소별 장단점입니다. 판매 촉진을 할 때 광고는 자신들의 그런 자금을 투여하기 때문에 자극적 표현으로서 소구를 하게 되고요. 신속한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할 수 있죠. 단점은
광고가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정 부분이 100% 확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고객마다의 차별적인 광고를 소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홍보는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책임 이행을 했다, 봉사를 했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한 기사가 자연스럽게 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하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게 높아요. 그 신뢰성이 있는 신문에 그 홍보적인 측면의 기사가 나게 된다면 신뢰성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높게 되겠지요. 이미지에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광고와 틀리게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요. 판촉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죠. 충동구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 내에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인적 판매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 즉각적인 정보적 피드백이 가능하고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초증 소토 자체가 원투원, 맨투맨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요. 21번째는 광고와 PR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와 PR은 이제 광고와 홍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라 광고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홍보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홍보가 갖고 있는 건 광고가 갖지 못하는 신뢰성을 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번째는 주요 인터넷 광고 기법입니다. 인터액티브 광고라는 것은 사이트 내에 배너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구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두 번째 배너 광고예요. 배너 보이시죠? 그 포털 사이트에 그게 다 배너 광고고, 키워드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오버추어라든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키워드에 뜨는 그런 광고고요. 리치 미디어 광고라는 것은 풍부한 거예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뭐 HTML을 넘어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언어 자체로서 구현을 하면 리치 풍부한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번째는 이 리테일링, 전자 소매업이죠. 따라서 첫 번째, B2C, EC의 소매 형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적인 EC적인 개념과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B2C의 개념이 이 리테일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자소매업 같은 경우 소매업의 자체 내가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24시간적인 제약, 시간이나 장소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는 격자형과 자유형 레이아웃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의 그런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가격 책정뿐만 아니라 어디서 판매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전자적인 환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포 소매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무점포가 아닌 이런 점포에 있었을 때는 격자형 혹은 자유형으로서 동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격자형 같은 경우는 할인형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지루해질 수 있어요. 동선 자체 내에서는. 하지만 품목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죠. 반면에 자유형은 고급품 같은 경우에 채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동선으로서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격자형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상품 접촉이 용이하고요. 셀프 서비스에 대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단조롭고 재미가 없죠. 또 점내 장식도 격자형이기 때문에 한정적입니다. 반면에 자유형은 구매 동기가 자유스럽고 점내 이동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뭐 격자가 아니니까. 또한 시각적으로 고객의 주의를 끌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 동선 자체를 유도하기 때문에 쇼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올 수도 있고요. 비용이 그 격자형 같은 경우는 딱딱 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자유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는 진열의 주요 유형입니다. 진열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곤돌라 진열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엔드매대 같은 경우에 그 매대가 이렇게 있으면 할인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평 진열, 수직 진열 이렇게 직선 진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이 엔드매대에 곤돌라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진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곤돌라 진열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진열의 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드 진열인데
엔드 진열이라는 것은 매장에 진열을 할 때 그 매대의 양끝 단을 엔드 진열이라고 하고 잘 팔리는 것, 판촉 중인 상품을 엔드 매대 쪽에 진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 진열이라는 것은 진열하는 자체 내에서의 그런 보다 더 시각적인 그런 집시라고 하는데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매장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곤돌라적인 진열들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엔드매대의 진열도 있고 이렇게 섬진열로서 독립되어지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섬진열로 해서 품목을 또 그 행사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진열 형태를 할 수 있고요. 전물 진열이라는 것은 그냥 막 쌓아놓는 거예요. 저렴하게 보이는 진열을 얘기하죠. 후크 진열이라는 것은 걸어놓는 거예요. 고리로. 그래서 진열하는 거고 박스 진열은 박스채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원제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제 클럽 가면 평상에 다른 그 어떤 제품보다 다른 업체보다 할인전보다도 1에서 3%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그만큼 트레이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자째 올려놓는. 그래서 박스 진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수직 수평 진열은 말씀을 드렸고 샌드위치 진열이라는 것은 잘 팔리는 품목에 마진은 높은데 덜 팔리는 걸 옆에 같이 놓아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열이 샌드위치 진열입니다. 브레이크업 진열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는 진열을 얘기하고요. 컬러 컨트롤 진열이라는 것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색채 특성들에 맞게끔 진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라이프 스타일형 진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라이프 그런 일상 생활 라이프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트라이팩 진열이라는 것은 상품 자체 내의 박스를 트레이로 만들어서 상품을 진열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진열 디스플레이의 에이드카 원칙과 광고의 에이드마 원칙입니다. 에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끌고 흥미를 갖고 이거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광고와 마찬가지지만 진열에 의거해서 내가 구매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컨피던스, 확신입니다. 그래서 에이드카라고 하죠.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는 내가 보고 내 메모리, 나 그때 그거 봤었지, 맞아 하고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드카와 에이드마는 뭐 확신이냐 아니면 기억이냐에 따른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서는 에이드마까지만 그러니까 AIDA만 나왔죠. 그래서 에이드아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C하고 M은 생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비교적인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째는 팟광고와 디스플레이 웨어입니다. 팟광고라는 것은 구매 시점에 행하는 광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가면 팝업 창 뜨시죠? 안 가면 안 떠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 방문하면 팝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충동 구매할 때 최고죠. 디스플레이 웨어라는 것은 유통 매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을 디스플레이 할 때의 디스플레이 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째는 머천다이징 컨셉 전략입니다. 상품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기획에서부터 전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상품 전략은 뭐 패션 이미지라든지 감도적인 측면들 뭐 우리가 뭐 좋은 이미지, 뭐 나쁜 이미지, 뭐 만족, 불만족처럼 감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격은 고가격, 중가격, 저가격적 측면으로서 또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직영으로 할지 대리점으로 할지도 전략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업체마다 틀리죠. 프로모션도 인적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TV 광고를 할 것인지 뭐 광고를 하더라도 아니면 신문, 잡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업태가 어디냐 또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전략을 각각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9번째는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제조업자가 붙이는 브랜드는 MB,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고요. 대형 유통업체가 OEM 방식으로 해서 자사 브랜드를 붙이는 것을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유사 브랜드라는 것은 기존 제조업체의 브랜드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비교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가지고 유통업체의 브랜드임을 알리면서도 자사의 품목을 판매하게끔 유도하는 형태의 브랜드를 유사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째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인데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는 하나의 범주를 보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은 제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카테고리별로 해서 전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 구매 행동에 기초해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1번째는 전통적인 구매와 구매 마케팅입니다. 전통적인 구매는 필요하니까 구매한다고 보면 구매 마케팅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필요할 때 내가 그냥 구매해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그 해당 그 원자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돼. 그럼 이것을 딜을 해서 미리 사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커피 원두 같은 농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 선도 계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증권거래소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거래소 이외에 직접 거래는 선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선도 거래를 해서 그 품목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예측은 잘 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안전적인 수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구매가 수동이라면 구매 마케팅은 능동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구매 형태 자체도 전통이 일상적인 반복 구매라면 구매 마케팅은 창의적인 그런 접근적인 형태로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째 고객관리 발전이 있게 되는데 70년대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판매적인 관점이에요. 고객이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80년대에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마케팅의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 관계인 CRM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가공 처리돼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 자체를 활용을 하는 개념이 됐지만 이제 이 정보가 많이 축적이 돼서 하나의 지식이 됐죠. 이제 충분한 예측적인 부분들이 판단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간 형태의 CRM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CRM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걸 만들면 되죠. 그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정보는 계속 올 것이고 이에 따른 제품을 계속 판매를 통해서 기업은 성장, 유지,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는 틀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고객 자체 내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지만 고객이 자사에게 어떠한 제품의 금액을, 총 금액을 지출했느냐에 따라서는 VIP, 일반 회원, 우수 회원으로 구분할 수는 있죠. 이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따라서 CRM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 자체는 LTV예요. 라이프타임 밸류, 즉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총 금액적인 의미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단기적인 어떤 리젠시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그 금액의 총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VIP, VVIP, 우수 회원으로 나뉘고 그 회원에 맞는 뭐 무료 주차권을 준다든지 우수 회원은 3시간, 일반 회원은 1시간 이런 식으로 혜택적 차이는 줄 수는 있지요. 고객은 차별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CRM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33번째 고객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한 고객이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반대로 나오죠. 기업이 고객에게 기여하는 가치의 합이라고 해서 틀려지게 되는데 고객생애 가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4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고객정보 통합 시스템인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CRM과 비교되어지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 통상적으로 이 판매 지향적인 성격이 좀 강할 때 DB 마케팅이라는 표현들을 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렉트 마케팅인데 전화, 카탈로그, TV,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고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시에 고객을 확보하면서 측정이 가능한 쌍방향 마케팅을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 정보 통합 시스템인데 고객의 정보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사내의 고객을 이용한 자사내의 고객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를 통해서 전략적 차원의 CRM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휴 기업들이 많죠. 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으면 이 각각의 기업이 자사의 고객인 것처럼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고객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뭐 영업 부서가 있고 또 서비스
품질 관리하는 클레임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뭐 관리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일괄 정리하고 각 부서의 권한에 맞는 정보들만 보여주는 형태를 취해서 고객 정보의 통합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째는 고객 정보 통합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팀별의 정보를 하나의 DB화해서 중복을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권한에 있는 정보만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 그리고 분산 데이터 자체들을 각 부서로 흩어진 걸 통합시키는 효율성을 갖고 오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뭐 고객 서비스 개선에만 포커스를 두었고요. 또 분산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판매 부서에만 집중되는 특성을 가져서 이 분산되어진 자료 보관, 뭐 중복된 자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시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고객 정보 통합 시스템의 운영의 주요 내용은 교차 데이터 분석, 정보, 판매 주문, 고객 만족 센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DB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RFM, LTV, 뭐 DM 발송 프로그램처럼 판매 지향적 측면들이 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보다 더 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판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객의 클레임 부분, 만족적인 부분, 향후 패턴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아웃풋, 산출물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도입을 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시스템의 필요 요소들로서 또 배치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송 시스템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에 직결이 되면 될까요? 즉 운송 시스템에 관련된 인적 자원과 또 운송 차량에 대한 정보와 또 그 운송에서 이동되어지는 경로 자체를 알게 된다면 우회로를 알려줄 수 있고 도착하기 전에 귀로 즉 돌아오는 길에 화물을 실어 오게끔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요소들을 합쳐서 운송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고객 정보 통합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판매 자체에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본 정보, 판매 정보, 그리고 고객의 만족 정보와 관련된 요소들을 결합해서 통합 시스템이 될 수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36번째는 MOT입니다. MOT는 진실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 들어갈 때 고객에게 응대하는 점원에게 느껴질 수 있는 가장 최단의 시간 15초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각인되는 구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MOT로는 매장에 들어갔는데 지저분해요. 냄새가 나요. 방문할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MOT라는 부분들은 고객 접점 서비스로서 고객과 서비스 요원 사이에 15초 동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실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7번째 컴플레인 처리 방법입니다. 고객들에게 아무리 만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컴플레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MTP법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데 직원에서 팀장급 사람으로 바뀌어서 처리를 하면 조금 컴플레인이 누그러질 수 있어요. 시간을 바꾸거나 혹은 카운터에서 고객 응접실로 장소를 바꾸거나 해서 컴플레인을 처리할 수 있고요. 트레일러 콜이라고 해서 컴플레인 처리 후 어떻게 그 처리가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래서 만족스러웠는지 안 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또 마케팅 기록에 로그를 시켜놓고 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적 시스템이 트레일러 콜법이죠. 그 다음에 38번째 마케팅 역할의 변화인데 이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는 매스적인 마케팅, 대중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이 고객 관점이기 때문에 1:1 마케팅이 가능해졌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서. 과거에 시장 점유율을 얼마큼 확보했느냐의 측면이면 현재는 고객의 점유율, 고객의 유지적인 부분들이 포커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번째는 CRM의 장단점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의 일관성이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요. 고객 데이터의 동향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점일 경우에는 웹 사용을 못하면 뭐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CRM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체계화 시켜버리면 구현 자체가 또 비효율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안 한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줘 하고 그 다음날 아니다 이렇게 바꿔줘 하게 되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죠. 기본 스키마, 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세부가 쪼개지게 되는데 그 세부는 각각이 연결되는 트랜잭션이에요. 근데 그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바꾸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해? 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웹상의 구현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CRM과 매스 마케팅의 비교인데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1:1 관계가 CRM이라면 매스 마케팅은 불특정 고객 다수를 목표로 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수익도 CRM이 고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판매라면 매스 마케팅은 그냥 제품 많이 판매하는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1번째는 하우스 홀딩 분석인데 하우스 홀딩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런 구매 패턴을 확인을 할 경우에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는 분석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이 하우스 홀딩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째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인데 1차 자료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어떠한 조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 조사하면 1차 자료, 이미 나와 있는 내부든 외부든 이미 다른 목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2차 자료가 되죠. 통상적으로 본조사를 하기 전에는 2차 자료를 통해서 본조사를 보다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43번째는 표적 집단 면접법인데 내가 면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상화를 기업의 제품적인 부분으로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 고객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죠. 이때 6에서 12명을 통해서 심층적인 그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표적 집단 면접법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표본화할 수 있는 최소 표본수가 30이거든요. T검정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만큼 적어요. 6에서 12명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로서 일반화를 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44번째는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선호 정도가 속성마다 틀려요. 디자인이냐 기능이냐에 따라 틀리죠. 이 중요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틀리게 되는데 이것을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는데 A라는 B라는 제품을 각각 비교했더니 A가 기능이 B 제품보다 뛰어나요. 하지만 디자인은 B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그 B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디자인으로 소구를 하겠죠. 이렇게 이 속성별로 분석을 해서 마케팅 소구 기법을 또 포착해내는 것이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째는 내가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 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과평가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고요. 생산이나 소비가 최선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효율적이었는가로 측정합니다. 형평성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즉 효율적이려면 잘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단위들, 유닛들, 이 사업 단위들마다 자원 배분이 형평성 있게 하게 된다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돼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눠서 투입 자원당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이제 생산성을 따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46번째는 채널별, 즉 유통을 경로라든지 아니면 직급별 성과 측정 방법이 성과 측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ROA는 자산에 있어서 총 자산에 따라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ROI는 투자에 따라서 얼마 수익이 나왔는지 투자 자본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고 GMROI는 내가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상품에 있어서 마진이 나오죠. 즉 총 마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고 GMROS는 내가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 판매 면적당의 총 수익률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고요. CMRA는 경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관련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도 개념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7번째는 유통 경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진적인 방법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의식조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경로상의 영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통 경로의 힘에 있어서 보상적 권력이라는 것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에게 보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보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압적 권력이라는 것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에게 강압적인 그런 처벌이나 부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강압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에 비해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지게 되는 권력이고요. 중거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그런 경로 구성원을 담고 싶을 때, 지향하고 싶을 때 중거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스토어 로열티가 있죠. 입점하는 업체는 백화점의 입점 기념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랜카드 걸잖아요. 중거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합법적 권력이라는 것은 계약관계죠. 로열티예요. 그래서 특허라든지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적 권력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보다 정보가 보다 더 많거나 구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력을 정보적인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48번째는 경로상에 있었을 때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입니다. 수직적 갈등이라는 것은 유통 경로가 제조업체로부터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로 이어지죠. 바로 이 경로가 수직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아니에요. 경로상은.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결합들을 수평적인 이 경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로상에서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은 뭘까요? 목표가 서로 불일치할 때 갈등이 가장 크죠. 나만 윈하고 너는 손실을 끼쳐도 상관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해상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소비자 만족은 안 되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빨리 받기 원하고요. 빨리 생산해서 빨리 제공해야 돼요. 따라서 통합적인 부분들에 있었을 때 경로 구성원들은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경로 리더로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활동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49번째가 바로 이러한 갈등 발생에 있어서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하는 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채널 간의 갈등을 경로의 차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통합적인 목표의 그런 제시 같은 부분들로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적 갈등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중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품을 받기로 했는데 제품이 올바른 것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소송을 갈 수 있죠. 근데 소송 같은 경우에 3심이고 기간도 길어요. 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내 원가를 공개해야 돼요. 공개주의라서. 하지만 중재는 상호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중재합시다. 혹은 합의에 의거해서 중재합시다 하게 되면 비공개주의이고 한 번에 끝나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각각의 구성 요인들을 그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 사람과 또 클레임을 제기받은 사람 간의 중재위원들을 선별해서 중재 판정을 듣게 되죠. 이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단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라는 것은 생기기 전에 이 기본적인 그런 목표 일치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매뉴얼적인 측면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감원 유통 마케팅에 대한 빨간키 전반적인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복습을 하시고 기본서와 연계를 학습하셔서 근본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